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니 이었지 반갑지 아니한가. 뭐 이런 유붕이 자원 자원방내하니 방내하니 네. 불력 역호 여로화라. 야, 이걸 기억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머릿속에 기억세포가 다 살아나는 거야. 음. 자, 알겠습니다. 찌라시 종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근데 앞에 찌라시라고 한 게 훨씬 더 맛은 있다. 그래서 난 ZRC라고 해. 그건 또 유치해. 적당하게 중성화를 시키면서 그 뜻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밖에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고의 이슈는 역시 이 황천 노숙이 아닌가. 황천. 아이고 왜야. 아니 노인네를 노숙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아주 보내버리려고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갈 때까지는 그만둘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끝까지 황천 노숙 시켜서 야스쿠니 합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만 들을 때마다 웃겨.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아주세요. 요요요요요요요. 자,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는 그날까지. 네. 자, 어쨌건 우리 송 작가님과 함께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53회 방송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파케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고른 파케몰의 추천 상품이 무엇일까요? 제가 일단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로몬 퍼퓸 발음이 또 안 되네. 페로몬 퍼퓸 오일 포 우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로몬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오늘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참 쓸데없는 거다. 진짜? 그럼 장사가 되겠어? 쓸데없다고 말하면.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생필품이지만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욕 물건인 생활하고 계시는 송 작가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네. 그러니까 금욕 생활하는 송 작가님하고 단식하는 황교안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다. 황교안은 그 단식을 하면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저걸 발라가지고 효과가 있었을 때, 그게 나 참 힘들어지지. 그렇지.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어쨌건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이성에게 내가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가 하는 결국엔 남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동성한테 매력적이면 안 되나? 아니 죄송해요. 성소수자를 제가 또 무시한 발언을 했군요. 그게 꼭 호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애정 관계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왼손에 포오면 오른손에 포맨을 다 골고루 바르고 다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성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면 안 좋은 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안 좋은 지점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을 힘들게 보냈죠. 그렇죠. 그냥 도끼는 꺼내지도 않는데 나무들이 막 자빠지는 거야. 찍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아마 내 몸에서 호르몬이 이 땀처럼 솟아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과욕을 해서 그런지. 어쨌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은
저 페로몬입니다. 네.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쉽게 표현하면 이성을 유혹하는 냄새, 향기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저게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실제 써보진 않았지만 음, 냄새는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음, 냄새상으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결국 페로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 어떤 냄새가 있는 물질은 실제로 아닙니다. 아, 그 냄새를 통해 갖고 이제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끌리게 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페로몬 자체가 냄새 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시기보다는 음. 상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세수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고 옷도 해야 되지만 그 마지막 단계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정성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은 저런 거 없이도 굉장히 좋은 이상한테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걸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면 그것만큼 사회적인 관계에서 유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가격도 쌉니다. 지금 1+1인데다가 네. 66,000원짜리가 25,900원에 팔아요. 그럼 그 12,500원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싼 거라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이렇게 비싼 게 있는데 한번 써보시라고 지금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향수하고는 다르요 분명히. 그렇죠. 향수 용도가 아닌 페로몬으로서 플러스 알파를 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국내에서 제조를 했다고 하는 점이 무엇보다도 신뢰를 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중국이나 뭐 외국에 있는 싸구려 향수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떤 그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은 한 번쯤은 이제 지금 요즘에는 또 10,000원이 좀 유행하잖아요. 네. 유행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어떤 특정 조금만 투자해 가지고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 세상 사는 게요. 금욕하라고 사는 게 아니야. 그 도덕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껏 매력 발산하라고 사는 거예요. 이 향으로 세수를 하고 성인 나이트를 가는 것보다는 어. 아무것도 안 바르고 클럽에 가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안 팔겠다는 거지? 아니 나 자, 별로 여기서 안 땡겨. 내 물건이 아니야. 아이고 난 삐질 테야. 왜 따 이 제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 지금 내가 말했잖아. 싼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 일종의 이제 이게 페로몬이 되는 거야. 파켓몬한테는. 자, 여러분이 이걸 한번 발라서 효과를 보시게 되면 30년 동안 못 끊으십니다. 네,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이성 관계를 말하자면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육체적, 사회적, 정신적 자세가 되신 분들이 주문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성격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가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지 않은 40 이상의 노총각, 노처녀분들께 야,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해 준 거 아니야? 아니 그 분들께 일단 권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20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뭔가 좀 이성이 좀 안 붙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권해드려 볼게요. 왜냐? 사람한테 후각은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있잖아요. 가을만 되면 가을 하늘에서 컴팩트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한 20-30년 전 일이 냄새로 기억되는 경우가 꽤 많고요. 좋은 향기, 좋은 매력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휴, 그때 술을 먹지 말고 만났어야 되나. 그만해. 아무 기억이 안 나네. 오늘 장사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자, 어쨌건 파켓몰에 이런 상품도 있다는 말씀. 저는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에겐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 처연한 척하는 게 아니라 당신 숟가락 들림도 없잖아 지금. 숟가락을 손으로 들어야 되나? 됐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네네. 이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요. 그렇죠. 역대 최대급 성과를 거뒀죠. 문재인 정부가 생긴 이래 최대의 국제 행사였고 그러면서 최대의 성과를 이룬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어떤 이 역작이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는데 자, 어쨌건 오늘은 그런 주제 대박 나라 아세안 10개국.
그렇죠. 이게 다 이문덕이로세. 여기 오늘의 방송 주제입니다. 참 제목 잘 졌다 누가 졌는지. 그러니까요. 작가적 센스가 있네 제목. 그러네. 그러니까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겠지. 난 작가라고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작자라고 불리지. 작자. 네. 방송하는 저 작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의미랄까 이런 거 한번 좀 일단 살짝 읊어 주셔야죠. 일단 우리 이제 한 아세안 관계 자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뭐 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그 착각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중국인데, 중국하고 2018년 작년이에요.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1617억 달러입니다. 1617억 달러 중국에 수출한 거죠. 1617억. 네. 근데 이 한 아시안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금액은 1663억 달러. 넘었네. 중국을 초월했습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미국이 722억 달러고 일본은 3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교역량의 5배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사실상 가장 큰 교역국은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거기 자기들끼리 만든 연합체가 아세안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들이 사실상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시장인 거고, 이제 그 시장에 발을 막 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시장이 예전엔 다 이게 중국하고 일본 판이었습니다. 그 판을 뒤흔들고 있는 새로운 경제 영토의 개발,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전임 미답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는 경제적 유토피아가 이 동아시아 아시안 10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시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열정이랄까요? 요거는 아시아의 대장을 꿈꾸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멋진 얘기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순위를 매길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아에서 그럼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규모나 어떤 인구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세아에서는 가장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는, 단순히 뭐 어떤 뭐 무역을 떠나가지고도요. 일단 대한민국은 K컬처가 있잖아. K컬처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시장을 빨리 개발을 그렇죠. 해야 돼요. 우호적인 거. 우호적인 시장. 그리고 이 시장이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에겐 큰 시장이긴 하지만 이미 그 나라들은 인구 성장률이 이 고비를 넘었어요.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본은 벌써 내수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일본 경제의 근간이 됐던 내수가 쪼그라들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급격하게 그게 쪼그라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동남아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연령이 다 30세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구매력이 향상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하게 인도와 함께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블루오션이지. 블루오션인 겁니다. 이 블루오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외교 관계와 경제 관계를 한국 중심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영향력을 털어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과 역사가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에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거는 세계 외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정말 절묘한 어떤 선택이었고 투자였고, 그리고 정말 놀랄만한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 오늘 주제는 그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뽑아 먹으려고 엄청 막 일종의 이제 갑질해댔던 그 시장을 일관대우하면서, 자, 대한민국의 세계로 오시오. 그러니까 아베를 사실상 엿먹이는 뭐 그런 어떤 외교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지금 아까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일본은 사실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 굉장히 이제 역사적 우호적인 관계가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국가들이 다 2차 대전 당시에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거든요. 이들을 이른바 해방했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의 독립을 이끌었던 국가, 독립을 도왔던 국가가 지금 일본이라고 스스로 역사적으로 이걸 왜곡하고 자부를 치고 있는 거야. 사실 지들도 거기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간 거 맞거든. 그래서 원래 자리 잡고 있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애들은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들이 지고 나니까 자 여러분 독립하세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된 거야. 만약 지들이 지지 않았으면 끝까지 거기 붙어 있어서 착취를 하려고 했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 전쟁 2차 대전에서 지고 그 국가들이 독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해방시켰어라는 일종의 이상한 역사적 헤게모니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국가들을 착취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독립 신생국 이후에 저개발 국가이던 시절에는 일본이 그나마 이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빨리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원들을 그쪽에서 투자를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나무를 베고 수출하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항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SOC에다가 투자를 해줬죠. 투자만 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만큼 나무를 받고 고무를 받고 자원을 독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 물건, 자기가 만드는 자동차라든지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100% 그 나라에 갔다가 강매하듯 팔아치웠어요. 그러니까 뽕을 뽑았다고. 그럼요. 훨씬 더 많은 뽕을 뽑은 거죠. 문제는 이 국가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벌어서 독립할 수 있게 되려 그러면 공장도 지어주고 제조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일본산 자동차만 팔지 말고 국산차를 개발할 수 있게끔 기술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걸 완전히 무시한 거야. 깡그리. 깡그리 무시하다 못해 니네들한테 줘봐야 이거 못하니까 그냥 니들은 계속해서 나무나 베서 팔고 자동차는 우리 거 사다 쓰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국가들한테. 그러던 와중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신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게 이를테면 아세안도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쪼개 가지고 3개국, 2개국씩 계속 방문하면서 이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를 다 가는 그렇죠.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그 2017년 그게 급하게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이루어진 임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고 한 달 이후에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한 거예요, 국빈으로.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우리 정치 외교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왜 이 시기에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가냐를 놓고 야당이나 일부 그 비평을 하고 있는 반대론자들은 비웃었다고. 미국이나 중국을 가갖고 눈도장을 찍어오고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웬 말이고 아시안 10개국에 가서 남방 정책을 한다는 게 뭔 말이냐, 북방 정책 반대로 간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 외교의 난맥을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외교는 한미일 중한테 완전히 소외를 당하고 있었어요. 일단 미국과 일본은 둘이 오바마하고 아베하고 손을 잡고 완전히 우리나라 정치를 점점먹고 있었죠. 정치와 외교를. 사드를 강제 배치를 시키고 그 위안부 관련한 협상을 진행을 하고 강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이런 짓거리들을 맞아. 아무런 저항 없이 다 받아들여 버리다 보니까 그와 반대급부로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찍혀버린 거야. 저건 뭐 완전히 저 나라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짓거리 아니야 라고 볼 정도였고, 심지어 북한 같은 경우에도 야, 저렇게 줏대 없는 지금 남한 정부하고 무슨 얘기가 되겠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정권이 바뀐 거란 얘기예요. 외교가 완전히 이제 깡그리 무너져 버린 그렇죠. 거죠. 깡그리 무너진 상황에서 그 당시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어디를 가더라도 대접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일본 그 저기 지소미아 진실 게임 비슷하게 할 때 보니까 뭐 저런 놈들이 외교를 하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한국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막 그렇게 막 질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쪽에
예, 우호적인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가들이 그 당시에 지금 아세안 국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세안 국가들의 상태를 보면 중국하고 일본에 치여서 완전히 빡이 돌아 있을 때입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나?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차적으로는 그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해보기 위해서 기술 도입에 관련된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준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내 기술 이전을 거부를 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쪽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쪽하고 거래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외교 관계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중국 같은 것도 그 당시에 그 남중국해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좀 그 군사적인 패권으로 그 국가들을 막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저히 그 국가들하고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쪽 그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하고 먼저 친교를 많이 하고 지금 그 국가들이 네. 다 북한과 수교 상태란 네. 말이에요. 그 북한을 좀 더 외교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지하는 그 움직임이 더 강했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한 아시안 관계를 만들어 보자고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고 그 2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신뢰를 얻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외교의 신이라 그러는 거야. 뭐 외교라는 게 현란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꾸준히 진정성 있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충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외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 근래에 들어와 있는 남중국해 문제나 AIIB를 통한 어떤 중국의 대규모 사채 말 그대로 돈 빌려주고 나중에 도로 뺏고 항만 뺏는 이런 사채질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손을 잡기도 동안 그 아시안 국가들이 싫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IMF 사태, 우리나라도 그 유탄을 맞았지만 IMF 사태 때 이 막 성장해 올라오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크 본드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들을 양털깎기 해가지고 완전히 국가의 몇십 년치 부를 뺏어버리고 그걸 무너뜨린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주범은 미국이었지만 그 공범이 사실은 일본과 중국이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그 외화에 의한 자국 화폐 폭락 사태를 이어가고 있을 때 일본과 중국은 미국하고 짜고 자국 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다 환율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근근히 유지할 수 있었던 그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떤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림으로 인해 갖고 그 국가들이 이 몇십 년 동안 준비해서 해온 그 경제적 성과들을 날강도질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유탄을 맞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로 진짜 IT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두에서 끌어오면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한국은 스스로 살아남는 노하우를 익혔구나. 우리도 저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외심이 그쪽 국가한테 한국하고 동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부분을 털어놓고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소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당신들도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면 우리도 사람 대접해줄 거야.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교라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4강 외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강대국 4개 국가 정도 중심으로 했던 그 외교의 틀을 벗어나야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데 자꾸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리더만 잘 만나면 뭐든지 잘할 나라
그런 국민성이야. 그렇죠. 네. 리더 개판일 경우에는 나라가 이상하게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잘 나타난 지도자라고 저는 봅니다. 똘똘한 기업과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음. 도덕적인 지도자였던 거예요. 예. 그럼 지금부터 알아봐야 할 거는 왜 그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길래 그들이 그동안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를 모두 끊고 일본의 기술적인 어떤 의존도라든지 그 화교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다 끊고 한국으로 모든 걸 다 밀어주겠다라고 건너오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답을 알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150톤. 그 알량한 금괴. 그걸로 안 된다며. 그걸로 택도 없다니까. 잠깐만, 그러면 그 톤수를 좀 올려보자고. 한 1억 5천 톤. 이 사람이 몇 번을 얘기해. 인류 역사상 지금 캐낸 모든 금이 총량이 17만 톤밖에 안 돼. 아, 그래? 지구의 총 매장량이 40만 톤이야. 안 되는구나. 아이고, 포기. 이게 금으로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럼 뭐요? 응? 그럼 뭐요? 뭘로? 아니 얘네들이 정말 필요한 수건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준 거지. 그 나라마다. 나라마다. 자,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조코 위도도가 있는 인도네시아로 한번.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나마 제일 그중에 대가리 아니에요? 사실 대가리는 태국이죠. 그런가? 이 한 아세안의 의장 국가가 태국이고 사무처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근데 요즘 제일 잘 나가기는 베트남이 잘 나가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쉽게 표현하면 신아시아 용들이네. 네, 이 삼룡이가 전부 다 한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거죠. 제일 이해하기 쉽게 베트남부터 갑시다. 그럽시다. 네.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를 먼저 가긴 했는데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거기다 이제 좀 코를 바른대요. 과거에 이제 베트남이 미국의 경제 봉쇄해 갖고 베트남전 이후에 경제 봉쇄해 갖고 거의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베트남에 본격적인 외국 자본의 투자가 시작된 첫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대우가 베트남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베트남 진출의 역사는 우리가 IMF 이전부터 쭉 이어져 왔고 아시안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투자를 가장 유효적절히 잘 받아들인 국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베트남전에서의 그 반한 감정도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반한 감정이라고 하는 게 지네가 그 승전국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베트남은. 자기들 이겼기 때문에 네가 미군 하청 받아서 와서 저지른 짓까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다 어떻게 다 100% 니들 악이라고 생각하겠니? 니들도 뭐 얻어먹고 살라고 달러 좀 벌어보려고 여기 와서 젊은 청춘들 바치고 간 거 아니야. 그 정도 국민 정서가 네, 있다. 그 정도의 국민 정서가 있는 게 한국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야. 용병으로 팔려와갖고 여기서 많이 터지고 가기도 했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또 적절하게 또 한류도 좀 들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 같으면 박항서 신드롬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요즘 이제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한국 자본이 들어갔는데 일본이나 미국 자본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베트남에 거의 투자를 못 한 거죠. 그리고 또 적성국이도 하기도 하겠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베트남에 들어갔던 우리 자본들이 IMF도 잠깐 주춤하였으나 사드 사태를 이후로 삼성이 대대적인 이 생산 공장을 옮기기 시작하죠. 뭐 삼성이 사드 이후에 전자제품 공장을 옮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사실 삼성 10년 전부터 중국이 지금 이대로는 어렵다.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 살아계신 선대 이건희 회장께서 알고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에 먼저 찜을 한 거예요. 베트남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 후발로 들어오려고 하는 국가들은 삼성만한 조건과 부지와 인력들이나 교육받은 어떤 그 여러 가지 SOC들 시스템들을 활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삼성이 지금 베트남에 옮겨갖고
아주 파격적일 정도의 투자와 투자 성공을 동시에 거두고 있는 거죠. 삼성 공장도 거기에 있죠. 삼성의 휴대폰 공장을 비롯한 전자제품 공장들이 일으키고 있는 베트남의 국부가 베트남 전체 GDP의 30%예요. 와, 절대적이구나. 삼성이 매겨 살린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보면은 삼성이 아니라도 최근에 예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았잖아요. 차이나가. 네. 최근에 메이드 인 베트남이 굉장히 많아졌죠.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 이제 이 아까 아세안 국가들 합치면 1위라고 했는데 따로 분할해 놓고 나면 3위인 거예요. 베트남이. 미국을 추월한 지 훨씬 오래된 거죠. 아하. 베트남하고의 교역량이. 자, 물론 뭐 중간 자재도 있지만. 자, 이런 사례들은 그 한 아시안 국가의 의장국이었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를 자극하게 됩니다. 역전당했거든요. 삼성이란 나라가 베트남에 들어간 이후로 경제적으로 역전을 당해서 베트남이 1위가 돼버린 거야. 물론 이제 총액 기준에는 인도네시아가 1위예요. 근데 베트남 인구가 1억이고 인도네시아는 2억 7천이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도 베트남의 모델을 한국에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한국하고 이걸 엮지?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 인도네시아를 가신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독심술이 있나? 정말 어려운 게 자, 인도네시아가 그때 이제 새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갑자기 코코로 지금 조코 위도도. 초코. 그러니까 조커가 아니라 조코 위도도가 일기를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 만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 양반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탄생 자체가. 가난한 집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말하자면 야당에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고 또 그 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민선 후보로 뽑혔을 때 그러니까 군부 독재를 이제 깨고 나온 사람이고 군부 독재를 깨고 나올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야당이다 보니까 기반이 약해요. 그 연합정당의 대표인 거야. 이게 쉽게 표현하면 DJ 같은 느낌이 좀 있지. 그렇죠. 3당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권력이기 때문에 힘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잘하는 건 경제뿐이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경제를 확고히 하는데 계속 야당이 찝적대니까 쉽게 말하면 자한당 대표한테 국방장관 자리를 줘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의회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연립 정권이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립 야당 정권으로 정권 교체는 했으나 기존에 있는 보수 여당 애들이 하도 지랄지랄을 하니까 국가에 있는 자리 중에 국방장관 자리를 떼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은 너한테 맡기고 나는 경제에만 몰두를 할게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조코 위도도 조코라고만 합시다. 예. 우리 조코 형은 경제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애초에 공약은 7%에서 10%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5%밖에 못했어. 5%도 높은 건데 사실은. 사실은 높은 거지만 워낙 낮은 때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베트남은 10%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교 당하면서 이제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자동차나 화학이나 뭐 이런 재련 같은 그동안 재료로 팔던 그 광물 자원들이나 임산 수산 자원들을 가공해서 팔 수 있게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본이 죽어도 이걸 안 해주는 거야. 원래 일본은 그렇지 뭐. 국민차 회사 하나 세우게끔 니네가 90% 우리나라에 차 하고 있는데 그거 좀 투자 좀 해줘 그랬는데 안 해준다는 거야. 아니 일본이 대한민국하고 박정희 때 65년대 한일 합의 할 때도요. 핵심 기술이 이런 거는 대한민국의 공해 산업 관련 된 것들만 넘겨주고 그렇죠. 그런 방식이잖아요. 이 새끼들은 어딜 가나 평생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핵심 소재도 그거 대한민국이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수출 규제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그런 꼴을 당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카르타라고 하는 수도에 포화 과밀 상태였어요. 자카르타는 자바섬에 있는
이제 현재 그 인도네시아의 오랜 수도인데 이 수도에 약 3,50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아요. 근데 여기가 수도가 없어. 아예 수도 설비가 없어. 아, 수도인데 수도가 안 들어와. 그러네. 하수도는 당연히 안 들어오지. 상수도도 없는데 하수도가 들어오나? 수도인데 수도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도시금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 교통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아, 이게 전혀 계획적인 게 없구나. 그렇죠. 계속 사람은 몰려 들어와서 수도로 몰리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적 SOC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3,500만이 거기서 오게 모여 살면서 지하수를 뽑아서 생활을 하니까 집안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1년에 10cm, 15cm씩 집안이 가라앉아. 계속 밑에서 지하수를 뽑아 써버리니까. 아, 이거 심각한데? 심각하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이 가라앉아 곧 해수면 이하로 들어가 갖고 여기가 이제 잠겨서 없어지게 될 상황이 10년, 20년 안에 오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서 이 수도를 보르네오 섬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계획비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하게 도시를 이전해서 계획비만 하더라도 한 100조 원은 있어야 되고 한 50년 동안 700조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어야 이게 완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야. 근데 급하게 해야 되거든. 지금 10년 후면 지금 수도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거를 일본한테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야 그럼 일단 니네 등기 문서 다 갖고 와. 니네 무슨 자본이고 나발이고 다 들고 이러고 있는 참이라 아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 거지.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저희가 아니 아시고 간 거야. 그러니까 수도 이전해야 된다며. 저희 나라는 행복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행정도시 행정복합 뭐 이런 거야. 행정복합도시 뭐 계획청인가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청을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세종 신도시라고 하는 행정도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자재나 인력들 회사들 최대한 많이 이용해 갖고 자국 내 SOC 발전도 시키고 건설 기술도 키우고 도시 공정 기술도 키우고 그와 관련된 5G 상수도 스마트 시티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우리 노하우가 있다. 우리는 노하우도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는 실물이 있잖아요. 저기 생각이 났는데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 네. 어렵다. 너무 어려워. 그냥 행복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청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을 따낸 겁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불과 한 2년? 2년 가서 얘기가 됐고 작년도에 MOU를 체결했고 이제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가요. 야. 이 공사를 따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뭐 도시부터 뭐 모든 뭐 수도부터 시작해서 뭐 통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나라 기업과 기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가 꾸리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꾸려줄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이 꼭 하고 싶어하는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가 해줄게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 아세안 특별정상에 와서 그 공장 짓는 또 그 협약식을 또 해가지고 또 서명하더만 조코위도도가 정의선 앞에서 처음에 이제 그 자동차를 인도네시아 국민차 만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장까지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 행사에 맞춰서 하이퍼 충전 뭐 시스템이라고 그 공개 개발을 했죠. 이번에 행사 중에. 이 전기차가 왜 중요하냐면 인도네시아는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핵심 부품이 니켈, 코발트, 인 이런 핵심 광물 자원이 다 나는 나라예요. 가까운 데서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되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어갖고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전부 만들어서 전역에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잠재력과 기술력과 어떤 자원을 가진 국가라는 거지. 그걸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와서 얼마나 고마웠던지 형님이라잖아. 맞아, 그랬어. 형님이라고 존경하는 불렀어. 형님이라고 그랬어. 외교 석상에서 존경하는 형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번 회의를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이 쥐고 있었던 현안된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나타난 귀인이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000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의 협업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인구 엄청 많고 시장 2억 엄청 7천. 크잖아요. 네. 2억 7천이고 이 그 아시안 국가들 중에 제일 경제 규모가 현재도 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제일 큰 나라입니다.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된다고 치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 속도도 빠르고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제 진행되게 된다 그러면 아세안의 중심 국가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 국가인데 그 국가의 코어를 우리가 잡아줘 버린 거예요. 그러네. 그럼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월척들인데. 어마어마한 월척인 거죠. 그래서 뭐 이미 이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임기가 앞으로 한 3년 남았을 거예요. 다음 임기 끝나기 전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경제 정책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니켈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다 100% 수출했는데 수출 금지로 다 돌렸어요. 이제 가공해서 직접 우리가 할 한다는 거야. 거죠. 자국에서 수출하던 가스 자원 많거든요. 이거 직접 화학 공장 차리고 정제해가지고 완성 연료 만들고 그와 관련 자동차 사람 키우고 전기차도 하고 발전 설비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한국하고 같이 하겠다. 심지어 군수 산업에 있어서 한국형 구축함 그리고 한국형 고등훈련기 50대 샀어요. 한국형 장보고 잠수함 세대 등등을 전부 일괄적으로 무기까지도 전부 다 한국에다 맡겨서 우리가 구입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뿌듯하다. 엄청난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10개 국가를 다 말할 시간은 안 되고 네. 태국이 또 중요하죠. 태국과에는 또 지소미아가 등장해요. 이게 뭐예요? 태국하고는 지소미아가 체결됩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원래 태국이란 국가가 이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제 70년 동안을 통치를 하다가 거의 반신반인이 되신 분이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정치하는 그 정치 관료들은 사실 왕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통적으로 군부가 이 정치를 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탁신 총리라고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민간인 출신으로 그 90년대 초반부터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헤쳐먹어 버립니다. 탁신은 아시아의 이명박이죠. 네. 이 엄청난 부패를 일으키고 그 부패를 통해 갖고 태국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국가 경쟁력을 완전히 공두박질을 쳐요. 네. 그래서 쿠데타에 의해서 탁신이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탁신은 친미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가지고 일종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자기 동생을 다시 수상을 만듭니다. 자기 들어오면 이제 기소를 당하니까. 그래서 동생이 다시 총리가 돼가지고 또 나라를 헤쳐먹고 있던 와중에 2014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 총리였던 그 당시에 참모총장이 이제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상이 돼서 왕의 이제 윤허를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야당들을 완전히 짓눌러 놓고 2019년도가 올해 초에 이제 다시 총선을 통해 가지고 활동한 한 5년 동안 과도 정부를 운영을 해온 사람이에요. 군사 정부를. 그리고 민정으로 이양돼서 2019년 초에 이제 정권을 투표를 통해 갖고 정권을 뽑았는데 여기 약간 체육관 선거예요. 이게 지금 태국에는 왕이 따로 있고 네. 지금 의원 내각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를 하는데 의원이 총 500명입니다. 500명 의원에 250명 체육관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오용. 이제 군정에서 뽑아놓은 상원 의원 같은 체육관 의원들이 250이 있어요. 그래서 이 750명이서 투표를 해갖고 과반수로 대통령을 수상을 뽑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를 했던 지금의
이름이 어려워요. 태국 그 지금 그 총리 이름은 원래 당신이 예. 그런 이름 못 외우는 걸로 유명하잖아. 네. 그 아무튼 그 총리가 민정인 상태에서도 그 정권을 이어받아서 있습니다. 자, 이제 지소미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이 군정은 아까 얘기한 탁신 총리 같은 친미 정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정권을 잡고 난 이후로 쉽게 말해 미국한테서 금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탁신이 미국 무기들을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미국과 서구의 무기들을 많이 사들였는데 그 2014년 이후에 무기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태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들이 전부 다 유지가 안 되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값싼 무기들을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무기들 때문에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기를 당한 탁신 총리였죠. 항공모함을 이제 중국 항공모함을 한 대 삽니다. 그래서 경항모죠.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경항모를 한 대 사면 해리어 영국제 해리어 전투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10대를 주겠다. 그래갖고 싼 값에 항모를 샀어요. 막상 항모를 사 보니까 이제 왕실의 이름을 붙여서 항모를 맞아 딱 탔는데 탐재기가 30년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대로 한번 띄워보지도 못하고 부품이 없어서 전부 다 폐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만 딸랑 있는 할군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아무 장비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으면. 그렇지. 근데 함재기를 살 수가 없어. 미국이 팔질 않으니까. 아, 그러네. 서구 국가 쪽에서 함재기를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빈 항공모함만 갖고 있는 해군이 된 거예요. 참 거기서 축구밖에 못하네. 근데 축구도 못하게 생긴 게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이착륙을 하게끔 만든다고 이걸 기울어져서 축구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산책하고 구경하는 정도로 입장료나 받아야지. 그 왕실의 유람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들인 돈이니까 그럼 호위함을 좀 사보자. 그러니까 이제 구축함 같은 걸로 호위를 할 수 있게끔 우리로 말하면 그 3,000톤급 구축함을 발주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끼어드는 거죠. 내 싸게 줄게. 니들 나 못 믿나? 내가 싼 걸로 해갖고 두 척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가격은 정확하게 양국 국가가 공개를 안 했는데 싼 값에 이거를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구축함 2대를. 근데 막상 들여놓고 보니 배가 똑바로 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는데 나사가 멋대로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격벽이 없어. 이게 원래 그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구멍이 뚫리면 고기만 물이 차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숨은 내부 관문이나 격벽이 있어야 되는데 배를 얼마나 날림으로 만들었던지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발사 체계도 작동을 안 하고 쉽게 말해 고철을 팔아버린 거죠. 에이씨,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중국이 하다 보니까 미국 무기는 못 사고 제대로 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통해가지고 최초의 구축함을 3억 달러를 주고 사게 되는 겁니다. 건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건조가 이루어져서 이게 인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태국의 이제 그 군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수 무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군인들의 위상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동안 잘못돼 있던 일종의 신뢰를 되찾게 된 거죠. 대우조선해양의 1호 구축함에 의해서. 그래서 2호, 3호도 연달아서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태국은 뭘 원하느냐? 태국이 왜 우리랑 지소미아를 하느냐? 태국이 앞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여러 무기들을 한국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거지. 군사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전투함은 몇 척이 필요하고 비행기는 몇 척이 필요하고 탱크는 몇 척이 필요한가를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 우리가 맞춤형의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있는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소미아지. 그렇죠. 어. 이게 지금 그 당시엔 지소미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왜냐면 거기는 쿠데타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재밌는 게 태국은 쿠데타가 일어나도 왕실이 워낙 존경을 받고 있어서 왕실을 지키는 쿠데타 요딴 거 일어나. 아까 말한 그 태국 총리 이름, 그렇죠. 태국 총리 이름이 뿌라윳이야. 뿌라윳. 프라윳. 예. 프라윳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왕실이 시켜갖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왕실이거든. 참모총장으로. 그래서 이 프라윳 총리가 쿠데타로 집권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못하다가 올 초에 정식으로 선거를 통해 갖고 합법적으로 총리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소미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무기 수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들을 피해서 우리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외교적인 터널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하고의 지소미아에 관련된 의혹은 그렇게 있는 거고 태국이 더 원하는 거는 우리의 메콩강 개발에 대한 수자원 개발 기술인 거예요. 지금 메콩강은 세계에서 그 수량으로 한 8번째 양 정도 되는데 이게 티벳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 가지고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요. 근데 쉽게 말하면 상류를 중국이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그쪽에다 댐을 9개를 지어버렸어요. 야, 나쁜 놈들이네. 그거 앞으로 10개에서 20개를 더 짓는데. 그럼 밑에 물 다 마를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이 메콩강 자체에서 지금 내려오는 물량이 50% 이상이 줄어가지고 수위가 16m 든 게 8m로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 국가인 그 주변국들, 하류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뭘 해보려고 하니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돼 일단. 외교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콩강에 있는 적은 수원이나마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중국 쪽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메콩강 전체를 공동 개발하는 방식의 회담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회담의 실무역으로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요. 문 대통령이 거의 마지막 즈음에 한 메콩강 관련한 국가들과 또 다시 또 정상회의를 또 그렇죠. 해요. 다시 묶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중국한테 외교적 압박을 주고 총수량 계산을 해갖고 이걸 개발해갖고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한국 수자원공사의 기술을 주도로 한 메콩강 투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자, 이 메콩강에 중국도 1조를 내놓겠다고 했고 미국도 1조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메콩강에 수원을 누가 개발하냐를 놓고 돈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던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실질적인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들과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든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한국이랑 하고 싶다라고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 것만 쏙 빼가고 다른 나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외교나 이 무역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태국 같은 데도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우리나라 기업도 가고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ICT 등에 있어서의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그 나라에 접목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5G 쓰는데 2G 깔 수 없고 그렇지. 고속철 타는데 화물열차 깔 수 없잖아요. 똑같은 속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술 인프라들을 한국만큼 적절하게 골고루 다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없고 이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복합된 기술을 갖고 있는 작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있잖아. 스피드 하잖아. 스피드! 빨리! 정말 죽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들이 지금에 있는 발전을 2단계 점핑하기 위해서 4G를 뛰어넘어서 5G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외교적인 경제적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국가의 경제력을 90% 이상 좌지하고 있던 중국과 일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곤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일종의 외교의 결이랄까요?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전에 그 균형자 외교란 말 했었거든요. 4강 사이에서 막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전략적인 건데 이명박근혜 때는 사실 외교가 없었지요. 그렇죠. 미국 일방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가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일본과 지소미아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체결하고 지네 실무자들끼리 했다잖아. 실무자들끼리.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도 전화로 했대. 전화로 전화로. 했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거 파기한다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박근혜 때문이에요. 그럼요. 우리가 외교적인 절차라든지 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국가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어기더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정상화를 갖고 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물론 뭐 정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바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기조, 그러니까 4강 중심의 외교가 아니라 실제로 지구는 넓고 우리가 할 일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아세안뿐만 아니라 북방 외교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어디, 중동 어디도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민간 외교와 민간 기업들 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장관이, 대통령 아들이 무슨 뭐 경제부 장관 아들이 하는 이런 그 말 그대로 정경유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업들과 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하청 기업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일하고 토착화될 수 있는 이른바 그 중소기업 중심의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이걸 시스템화 시켜서 나중에 이걸 뒤흔들 수 없는 고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가 나간다고 해서 현대가 딱 자기 이름만 걸어놓고 공사는 전부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줘버린다든지 국내에 있는 자재나 국내에 있는 기술들을 쓰지 않는다고 치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양국의 상호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 나라의 인건비와 그 나라의 기업들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돼 있는 기술과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같이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의 공생공존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 주장했던 것들 중에 사람, 다음에 서로 상생하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중국과는 다른 결이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 올라섰는데 실제로 잘 사는 만큼 미국은 대한민국이 부자 나라라고 갑자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진국이 해야 될 모델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고 니들도 살자. 우리 기술 너희들한테 전수해줄게. 너희들도 우리는 뭐 줄래. 이런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외교가 아닌가 싶어요. 네. 존경받는 국가가 돼야죠.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마만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건 정말 천운이에요. 이게 중국과 일본이 뻘짓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 패권을 놓고 엉뚱한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아시안 국가들이 갈 곳을 잃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지금 자리를 내린 거거든요. 근데 아직 뿌리 내린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걸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적극적이고 진실한 노력과 성과가 필요한 거거든. 그럼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외교부라든지 뭐 산업통상부 뭐 이런 쪽의 어떤 활동과 더불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또 그와 같은 이득을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들과 나눌 수 있는 체계들을 끊임없이 정부가 요구하고 감사해 갖고 이거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국내 정치 복잡해요. 그 황천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아직도 조국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저 검찰의 무리들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짜증나면 복잡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생활을 책임지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매겨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바에
나아갈 길, 우리의 외교라든지 경제에 국민들이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는 거 중요할 거고요. 이 정권을 지켜내고 더욱 탄탄하게 이 정책들을 마무리 질 수 있는 국정 하반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선에 승리를 하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야. 모든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이 모든 게 다 문재인 덕이다. 이문덕이다. 네. 자, 오늘 또 감사하고요. 네, 역시 국봉찬 방송이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뭔가 또 오파가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정부 오파는 느낌 이상해. 이게 안 돼. 지난주 느낌 이상해. 안 왔어 근데. 삼성 아직도 연락이 안 왔어? SK하고 그 빈그룹하고 요새 그 뭔가 제휴가 있다는데 SK 쪽에 다리를 놔볼까? 내가 재영아 빈그룹 쪽은 뭐하냐? 잘 안 알거든. 재영아 뭐해? 이런 인재를 태원이 안 형 들어가고. 전화 한번 주세요. 태원이? 네. 태원이. 이 양반은 또 그 이혼 문제를 복잡하시더구만. 가정사는 페르몬 향수 저희 거 쓰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아. 앞으로 이제 빈그룹하고 하는데 뒤통수 안 맞으시려면 아. 저한테 전화 하나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빨리 전화 주세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50년 대계가 네.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곁불 좀 째보려고. 송 작가 잘 되면 내가 곁불 좀 째보려고. 야, 오늘 방송을 너무 많이 했어. 야, 사실 나도 오늘 진짜 방송이 지금 오늘 방송 이게 이 6개째예요. 저는 5개. 정신 나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방송 중 역시 헛소리했다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당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기 바라고. 네, 좀 더 디테일한 자료는 네. 송작가 TV를 찾아와서 그러네. 송작가 들어주시면 TV. 되겠습니다. 예, 송작가 TV 가면은요.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송작가 TV 구독. 자, 오늘 찐아 씨의 중국 이야기,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15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